안심이 되네, 안심이 돼. 세상에 너무 든든합니다. 네. 아니, 스키 선수시네요. 노르딕 스키 장비고요. 이거는 어느 산인가요? 이제 히말라야 해발 5,416m에서 피아노 공연을 하는 챌린지를 한 적이 있어요. 아시아의 분쟁 지역을 여행하고 또 평화도서관 만들고 하는 평화운동가로 일을 해왔고요. 제가 북한에서 왔는데요. 하루 저녁에는 아버지가 이불 안에서 너무 서럽게 아이처럼 우시는 걸 봤는데 그런 신 같은 존재가 이불 안에서 우는 걸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었어요. 우리가 몸이 그 건강해도 손가락 베이면 왜 맥박이 여기서 뛰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심장이 이라크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이 이불 속에서 울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처럼 그때 하나님은 이라크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아버지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봐봐, 북한을 위해서 아통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마련해 뒀어. 봐봐, 내가 나고 자란 내 저 민족을 잊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 오늘은 부끄러운 특집인가? 오늘 오신 거실메이트 분들 중에 유일하게 청일점이신 이정민 형제님. 사실 우리 송이자매님만큼이나 이분의 삶이 또 궁금합니다. 맞아요. 이 노르딕 대표 선수가 되시기 전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방인으로서의 그런 아픔들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색깔이 좀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언어의 장벽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근데 역으로 오히려 미국에서 좀 더 저한테는 새로운 문화적인 거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유학 가신 거죠? 네, 대학교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 나가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직장 생활 좀 몇 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시대가 좀 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병이 있거나 아프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쉬어라 집에 네. 있어야 된다 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니거나 중학교 때는 뭐 운동회라든지 어떤 뭐 이런 그 단체 생활 하는 데를 못 보내셨어요. 겁이 나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를 갔는데 언어는 안 되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하려고 이것저것 막 찾다가 학교에서 무조건 그 방과후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악을 활동을 하든지 뭐 체육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02년 월드컵이 한창 준비 과정 중이어서 축구가 인기가 많았는데 저한테 뭐 운동 하나 해보라고 좋아하는 게 뭐냐 해서 축구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축구팀으로 와서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그때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한데 다른 선수들이나 애들처럼 못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골키퍼 할래?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약간의 어떤 그 소속감? 그 다음에 함께 동질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잘해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넌 골키퍼 나는 뭐 공격수 할 테니까 하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하고 또 굳이 막 어떤 목적 의식이 방과후 네, 활동이니까.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방과후 팀 자체가 학교 대표팀이에요. 그래서 뭐 그 안에 이제 1군과 2군이 있는데 저는 이제 2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해서 정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옆에 있는 학교 팀들과 시합을 제가 나가고 또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하면 못한다고 그냥 또 지적해주고 하는 게 처음 제가 그 제대로 된 운동 활동을 미국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여러 가지의 역차별들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사실은 좀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의 동선에서는 그 기억이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방인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또 하나 부끄러운 게 다리가 불편해? 노 프로블럼. 골키퍼 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내가 이방인이라는 마음을 한국에 들어와서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조심스레 예측이 되는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하고 이제 대학교 시절 보내고 제가 2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결국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어쩌면 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이라든지
또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주변의 상황으로 탓을 좀 돌린 것도 같은데 그때는 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그치. 그리고 누구와 친한지 그다음에 뭐가 가능한지가 먼저 음. 이렇게 잣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금융회사에 그때는 일을 했었는데 굉장히 엘리트셨어요. 네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금융 이미 엘리트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자꾸 신경이 쓰이고 어느 동네에 사는 어느 집에 그러는 거야. 그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또 발맞춰 가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그런 거를 또 지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도 어쩌면은 하지 않나라는 제 스스로 고백을 드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더 제가 막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고 싶고 근데 결국 원천적인 저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제한이 된다라는 좀 생각이 계속 되면서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승진하거나 이럴 때 또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금융회사 안에서 조금 영업이라든지 영업. 역할에 있어서의 관계도를 되게 중요시 많이 하더라고요. 골프를 같이 나가야 된다, 뭐 네. 같이 저녁 식사를 해서 그렇죠. 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건강상의 이유로 그런 것도 좀 힘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 좀 괜히 제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운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막 사회인 야구도 껴보고 네. 뭐 어떻게든 남들이 한다라는 운동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TV를 이제 보다가 무한도전 TV를 봤는데 그 조정 특집을 그때 예전에 저희 네. 모두의 완전 거실 인기였어요. 게스트에 네. 김지호 코치님 네 나오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앉아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만 이렇게 하는 네. 거니까 그때는 이제 보여지는 것만 보니까 해서 그 미사리 조정 경기장을 검색을 해서 그냥 무작정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조정하시는 것 같고 막 이래서 물어봤더니 아 그럼 여기 와서 잠깐 몇 번 이렇게 훈련하세요. 이렇게 좋은 뜻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몇 번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장애 등급이 있고 또 그 당시에 김주호 코치님이 그 장애인 국가대표 코치님이셨거든요. 오 맞아요 맞아요. 와 그게 또 그렇게 네. 그래서 저보고 정민 씨는 제가 볼 때 국가대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그냥 하신 거예요. 근데 제 인생에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현실 가능성이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대표가 웬 말이야. 국가를 대표하는 게 그것도 그렇지만 운동선수라는 거는 사실상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좀 저한테 도전도 주고 막 뭔가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고 나서 바로 회사를 다 정리하고 그거 바로 그냥 아무것도 네 조사도 안 하고 뭐가 제대로 이렇게 그런 거 없이 그런 갈망이 딱 생기신 거예요. 그냥 도전에 그냥 대한. 바로 네. 네 그래서 국가대표라는 그 그냥 뭔가 국가대표- 마크와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국가대표란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이거 상상도 못했던 건데. 그러면은 조정을 네, 해서 조정으로 해서 국가대표까지요. 네, 2013년도에 이제 조정 국가대표 해서 세계 선수권대회 그때 메달도 네. 수상하셨다고. 네. 금메달을 그때 와우. 획득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만둬야겠다. 그래서 이제 입사 지원서를 막 작성을 했습니다. 다시 운동을 그만두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왜냐면은- 금융 네. 인권을 땄는데 왜? 우선은 힘들어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 그래.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현실은 우선 운동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지원이라든지 또 국내에서 있는 현재 장애인 체육의 시스템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조직적인 체계도 그렇지만 또 경제적인 아예 이 원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이제 수입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또 그런 것들을 어머니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머님은 그래도 조금 괜찮으셨지만 아버님이 멀쩡한 너무 직장. 서운해하셨던 것 같아요. 때려치고. 반대가 심하셨을 것 같아요. 한 3개월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솔직히 좀 고백드리자면 사회적인 어떤 시선.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을 하시면은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뭔가 약간 파이팅. 이제 인간 인생 승리. 스토리, 인간 스토리. 근데 저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를 보고서 뭔가 했는데 저를 바라보는 그 타이틀을 너무 제가 그냥 아예 가져가기 부담스러우셨구나.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 그냥 저라는 이정민이라는 이름 앞에는 항상 장애인이 붙어야 되고 뭘 하면 항상 꼬리표는 그렇죠. 장애인 네. 운동선수라는데 저는 이걸 원했던 건 아닌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왜 네, 네. 그렇게 됐을까 하고 네. 이제 그때부터
정신적으로도 좀 뭔가 혼란스럽고 또 그러니까 운동은 그만두고 싶었어요. 운동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하자. 그래서 행정이나 아니면 조금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가면 좋겠다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막 이제 여러 군데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동계 캠프를 나가면 거기 가서 시합을 하면 금메달을 따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 가야지. 그래서 아 네. 이거 안 되겠다. 이거라도 가야겠다. 그래갖고 그때 그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에 이제 무슨 캠프 동계 캠프 같은 거를 한 3주짜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아까 그 사진에 설명됐던 시트스키라는 거를 하고 이제 눈에서 이제 막 훈련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실력하다가 그때 이제 전국체전 동계를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금메달 2개랑 은메달 하나 우와. 따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제 뭐 처절했나 봐요. 스킬을 안 달렸을 거 아니야. 전혀 한 번도 그게 처음이었어요. 운동을 했어야 되는 분이었네. 예, 열심히 그냥 그때는 그냥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고 아 이제 저는 돈 벌었다 한 달치 생활비는 좀 벌겠다 했는데 그 자리가 이제 동계 패럴림픽 평창에 국가대표 선수를 착출 및 이제 실업팀 멤버를 구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상단을 이제 하려고 했던 준비 과정 속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쨌든 금메달을 땄고 우수 선수라 생각이 되니 대표팀과 이제 실업팀을 동시에 그때 이제 돼서 와. 그러면 이제 2018년도 평창을 준비하는 대표팀 선수인데 그래도 월급도 받고 또 우와. 지원도 이제 완벽하게 뭐 모든 네. 장비나 뭐 이런 그렇지. 전지훈련 네. 그런 거 이제 다 국가대표 원하는 네, 게 원하던 게 이 원하던 게 다 해. 받- 네, 메이커 그렇지. 네,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었죠.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18년도 아시안 게임이 이제 자카르타에서 열리는데 보통 이제 올림픽도 그렇고 패럴림픽도 그렇고 선수위원회들은 선거를 그때 그 대회장에서 해요. 그래서 후보자들이 식당이나 아니면 이런 선수촌에서 자기 그런 피켓을 들고 홍보를 하면서 뽑아달라 하고 제가 이제 그때 한국 대표로 나가서 이제 국내가 아니라 그럼 글로벌리. 네 모든 아시아 그때 와. 선수들이 다 모여서 거기 선수촌에 있을 때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선이 됐다고 해요. 당선이 된 거지. 네, 당선이 돼서. 당선이. 네. 앞으로의 비전이 또 궁금해요. 네. 모든 게 현재 진행형인데 지금 공부하신다고. 네, 장애인 체육하고요. 스포츠 의학 쪽으로. 스포츠 의학?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만성 질환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신체 활동이나 운동에 대한 어떤 검증 효과 검증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고. 근데 뭔지 하나님이 계속 또 확장시키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많은 또 다른 타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개인의 욕심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디자인한 건지 정말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약간 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있어가지고. 메달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네. 하나님 저 이 정도로 불편한데 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저 그럼 메달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주셔야죠. 저 막 이렇게 한겨울에 막 앉아가지고 막 다리 동상하면서 막 이렇게 막 상체로만 하면 돼. 이 정도는 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되게 제가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저 혼자 막 그렇게 해서 근데 아니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어떤 거를 이렇게 결정하고 설정할 때 절대로 혼자 착각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에요.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도 계속 좀 공부하는 자세,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과 좀 더 깊게 성경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저가 어렸을 때 아프면서 가졌던 그런 스토리들이 저도 저지만 저를 통해서 저희 어머님과 저희 아버님이 또 하나님을 깊게 더 만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계속 사실 뭐 이제 어머님들이시니까 다 꽃길만 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어떤 그 장애를 가진 것 때문에
일반 친구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의 선이 굉장히 분명해졌던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 좀 강하게 교육을 하셨고 또 그걸 보면서 어머님은 또 품어주셔야 되고 더 어떨 때는 자유롭게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고백하시면서 저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서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어드리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아, 축하드려요. 배우자를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저한테 어머니, 아버님의 그 지난 세월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저 같으면 포기할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냥 될 대로 됐어, 신경 쓰지 마 할 텐데 수행하는 자세로 저를 기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해서 저희 가족들을 함께 끈끈하게 해주셨기도 했지만 정말 이렇게 내려놓고 갈 수 있었게 해주셨어요. 네. 운동도 참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와의 싸움인데. 싸움이죠. 우리 가람자매님 같은 경우는 피아니스트로서,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그냥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돈 잘 벌고 명예도 얻고 이런 예술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특별한 길을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이유. 선택을 했다기보다 네. 그냥 좀 하나님께서 강제로 좀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느낌이 더 많고 저는 멋 모르고 순종했다가 눈을 떠보니 어느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화려한 직업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현실은 항상 이렇게 좀 골방 같은 데 갇혀서 이만한 안경 쓰고 머리 질끈 묶고 그냥 진짜. 네, 추리닝에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모습도 그냥 궁금한데. 특별한 날에만 이제 이렇게 무대 서는 날에만 이제 드레스를 입고 이제 어떻게 보면 드레스도 저희한테는 되게 익숙한 건데 만약에 이제 뭐 혹시라도 결혼하게 되면 이제 결혼식 날은 그냥 드레스 입고 오늘은 피아노 안 쳐도 되는 날이야. 그런 느낌일 정도로 뭔가 이렇게 무대 위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공감했던 게 어떤 뭐 학연, 지연 뭐 약간 그런 그 업계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고 근데 그거에 또 너무 발맞춰서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좀 약간 내 마음도 병이 들면서 내 음악도 같이 병이 드는 느낌이 들고 근데 또 찬양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자유롭고 너무 행복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두 개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 것도 내게 주신 재능이고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되게 하는 데까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뭔가 무대 위에서 뭐 완성도 약간 뭐 베토벤은 이래야 되고 뭐 브람스는 이런 톤이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너무 갇혀서 평가를 받는 데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 네,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진짜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근데 이 길이 맞나 고민한 적도 많고 아닌 것 같으면 자꾸 막으시고. 네. 근데 저는 너무 의아한 게 제가 봤더니 수석 아니면 취급을 안 하고 와. 최연소, 뭐 우두 뭐 이런 거 아니면 취급을 안 하시는 정말 완벽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완벽한 왜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겸손하기 어려워. 왜냐면 프로필은 주로 네. 잘 된 것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 동료들하고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좀 믿음 또 생활을 이렇게 베이스로 하고 있는 주변 동료들이 있는데 이제 그 동료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언젠가 한번 실패한 콘서트를 열어야 된다. 왜냐면 그건 뭔가요? 재밌겠다. 그냥 보통 그러니까 연주를 보러 가서 연주자의 프로필 보면 사실 잘 된 거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쓰지 그럼 상 받은 것만 뒤에 쓰지.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어요. 사실은 콩쿨 나가서도 많이 떨어져 보고 정말 무대에서 딴짓도 많이 해보고 했을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잘하는 것만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실패담을 좀 주제로 한 해보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밤새겠는데 나도 그렇게.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는 되게 누구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혹시 그럼 실패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거예요? 실패한 것 중에요. 가장 이불 킥했다. 나 그날 밤에 이불 킥했다. 제 그 되게 멘탈이 심하게 흔들렸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태리에 이제 국제 콩쿠르를 갔었는데 그 콩쿠르이 이제 되게 이태리에선 되게 유명한 국제 콩쿠르예요. 그래서 저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프랑스에 살 때라서 이제 로마로 갔다가 볼차노라는 도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 짐이 로마까지 오고 볼차노까지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차노에 도착을 했는데 짐이 안 왔어.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추리닝에 뭐 뿌리에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쓰고 볼차노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제 짐이 안 온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럴 때 이제 드레스랑 구두랑 이걸 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올라가거든요. 아무리 콩쿨이라도. 그 트렁크에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어떡해. 트렁크가 볼차노에 안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단은 근데 혹시라도 내가 순서가 이제 뭐 오후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일주일 내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걸릴지 모르는 그 사이 거예요. 찾으면 돼. 네, 그래서 그 사이만 찾으면 되니까 설마 내가 뭐 그 다음날 바로 아침 걸렸겠어? 이러고 주최도 딱 갔는데 첫 번째로 쳐야 돼. 첫 번째 조에? 어떻게? 그러니까 아침 9시 반인가에 그럼 지금 거예요. 어떻게 샵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 그 약간 유럽의 시골 마을 혹시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진짜 빨리 닫고 늦게 열어요. 나 지금 진땀나. 네, 그래서 그옷 입고 올라갔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심사위원한테는 이제 좀 예의가 아닐 수 있으니까 주최 측에 나 짐이 안 왔는데 제발 나 좀만 순서를 좀 뒤로 밀어주면 안 되겠냐. 항공사에 전화해보니까 내일 아침 비행기로 올 수도 있다더라. 그랬더니 그거는 근데 이미 다 이렇게 정해져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꿈을 꾸는데 막 갑자기 뭐 여동생이 메이크업 가방을 갖다 주고 엄마가 드레스를 갖다 주고 이런 꿈을 막 꾸면서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해서 나 이제 그래 올라갈 수 있나 보다 하고 눈을 떴는데 그냥 어젯밤 그대로 도착했던 그 복장 그대로인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집중을 잘해서 그런 탓을 하지 않고 환경 탓을 하지 않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보여주고 와야지 이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하면서 자꾸 이제 탓을 하고 싶은 거지 이제 이것만 아니었어도. 사실은 이건 이것 인간적이다. 때문에. 그러니까요. 인간된 마음이 이게 그쵸. 그래서 괜히 막 안경 좀 내려오면 치다가 안경 왜 내려오는 거야 막 이러고 안경 때문이야. 네, 그리고서 이제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콩쿨 중에서 이건 뭔가 좀 그래도 뭐 최소한의 뭐 저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잘 아시겠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곳이므로 네, 또 그러지는 또 않죠. 그 짐은 찾긴 찾았어요 결국. 아, 그쵸. 얼마나 황당했냐면 1차를 끝나고 이제 터덜터덜 호텔로 돌아왔는데 제 방 문 앞에 너무 귀여워. 준비하고 계신 공연이 있나요? 코로나 공연,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한 2월부터 6월 사이는 거의 이제 어려웠었고요. 다가오는 공연들도 되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 이제 원래 올해 10월에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되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대사를 지내셨고, 저도 이제 프랑스에서 어릴 때부터 좀 살았었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이제 선교도 가게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사실 프랑스에 살다 보면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 프로젝트를 이제 기도를 계속 해왔던 게 아프리카의 차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3대 기근 아프리카 나라 중에도 기근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거기에 뭔가 기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그걸 촉구할 수 있는 걸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어떤 한국인 분께서 그 벼농사를 그러니까 벼농사 어떤 필름인데 되게 특수 개발이 돼서 물을 계속 크게 공급을 하지 않아도 벼가 이제 이렇게 좀 건기우기 따라서 좀 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발견해내신 거예요. 좀 국제기구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좀 촉구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제 조금 봐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투자도 좀 해주시고 기근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라는 퍼포먼스를 사실은 해보려고 이제 저는 이제 산에 피아노 들고 갔지만 이번에 이제 사하라 사막으로 너무 멋있다. 네, 한번 이제 들고 가볼까 이제 막 이제 그거 하실 때 뭔가 저 카메라 들고 따라가고 싶네요. 진짜로. 네, 정말 같이 가자. 같이 네, 진짜. 히말라야에서 그렇게 공연하시는 프로젝트도 하셨으면 네. 혹시 기억에 특별히 남는 그런 공연 같은 게 있으세요? 그 히말라야 히말라야 말고 그 외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마음이 아직도 뭉클한데 이제 저를 위해 항상 중보기도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전화가 오셔서
조금 어려운 공연을 하나 부탁을 해도 되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20살을 좀 넘긴 이제 한 자매가 있는데 대장암 말기를 이제 앓고 있었던 자매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아팠어서 이렇게 공연을 가보거나 이렇게 친구들하고 참 대학생 되면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근데 너무 좋아하고 이제 공연을 가고 싶어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니까 혹시 이 친구를 위한 이제 1인 콘서트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멋있다. 이거는 뭔가 마음의 감동에 꼭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그 자매가 이제 입원해 있던 병원은 피아노가 없었는데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며칠 있다가 피아노가 있는 병원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강당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위한 이제 그런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이 친구가 또 좋아하는 곡을 와, 또 이렇게 받아서 연습을 하고 진짜 한 하는데 사람만을 네, 정말 한 사람만을 위한 거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이렇게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네. 뭔가 더 귀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공연 날이 됐는데 갔는데 이제 몸이 정말 이렇게 말라 있는 거예요.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근데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하고 환자복이 아닌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꽃다발을 이렇게 주는데 저는 직업상 뭐 이렇게 연주하고 나면 꽃다발 받을 일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받아왔던 게 그냥 꽃다발인데 이 친구가 내미는 그 꽃다발에서 정말 뭔가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뭉클함과 그리고 저를 이렇게 오히려 저를 꼭 안아주는데 정말 이렇게 당장이라도 꼭 안으면 부스러질 것 같은 그런 체구를 가진 가녀린 자매가 저를 이렇게 고맙다고 꼭 안아주는데 너무 정말 눈물이 이렇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또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저한테 이 재능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이제 히말라야 사건도 사실 히말라야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왜 음악을 하는지 왜 이 재능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며칠 안 돼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을 갔다 오고 이제 연락을 받아서 얼마 안 있다. 네, 며칠 안 있다 한 3, 4일 정도. 네.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 더 느낀 게 내 음악이 내 공연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런 마음과 동시에 이 음악이 정말 사용되는 그런 이제 용도와 내가 왜 음악을 해야 되는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나눔에 있고 그리고 어떤 화평함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에 있는 것이지.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저희는 이제 잘할 때 되게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맞기도 하고 되게 좀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 잘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경쟁이기 때문에 되게 좀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성장이 됐을 때는 이 이유를 분명히 찾지 않으면 제가 이 길 끝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이런 일들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게 뭔가 계속 좀 넘어지고 지칠 때마다 또 이런 일들을 다시 이렇게 떠올리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런. 아까 그 장면은 왠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제 앨범에 네. 그 사진 처음에 딱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말 그 자매하고 네. 껴안는 순간 네. 너무 아름다운 한 순간이고 장면인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모습을 많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예술가의 정말 본질이 성찰과 치유의 기능이 가장 하나님이 이제 예술가에게 부여하신 기능인데 요즘은 모든 영역의 예술가들이 그 기능을 떠나서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커머셜화 되거나 아니면 너무 그냥 특권층의 그 향유하는 게 되거나 막
근데 정말 그 본질을 좀 아니, 이런 근데 그런 것보다 활동들이 너무 사실은 아름다워. 그런 발자취가 그냥 저희가 네. 되게 잘 아는 바흐나 베토벤 같은 사람들의 발자취에서는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면 바흐의 경우는 항상 모든 작품 앞에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이제 SDG를 써놨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흐의 마지막 작품 중에 코랄 프렐류드가 있어요. 이제 나 모든 일을 마치고 죽게 갑니다라는 바흐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작품이에요. 그냥 바흐는 사실 정말 많은 아이들을 키웠고 8, 9명 되는 아이들을 키워냈고 처음에는 교회에 이제 있는 그 음악가로 살았는데 교회 음악가는 사실 가장 막봉에 시달리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막 밤에는 또 이제 막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열심히 작곡을 하고 아침이 되면 교회 가서 그러고 또 칸타타를 작곡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 결국 이제 정말 황실 음악가까지 가요. 그거 황실 음악가는 정말 최고의 명예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 당시 때로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도 그냥 찬양을 썼던 그 습관들이 그대로 황실 음악가가 됐는데도 그 본질을 변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황실 음악가는 나에게 약간 보너스처럼 주어진 뭔가 이제 그런 것이고 내 본질은 여기 있다 해서 정말 마지막 곡까지도 그 본인의 곡에 주여 나는 모든 일을 이제 마치고 이제 주의 품에 안깁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아 정말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베토벤의 경우도 아시다시피 성격이 굉장히 개팍한 사람이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베토벤을 막 와 베토벤 이러는 이제 해였어요. 근데 베토벤 역시도 진짜 가난한 어떤 가정에서 자라서 어머니도 일찍 여의고 이제 가장으로서 이렇게 그 무게감 때문에 현실 있잖아요. 그 어떻게 작곡만 해서 먹고 살지 막 이런 것들부터 해서 사실 지금 저 예술가들이 하는 고민들이 그 당시 때도 똑같이 고민이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베토벤도 되게 일찍부터 청력을 잃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본인의 혈기로 막 살아가고 극복을 해내는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마지막 결과물이 이제 교향곡 9번 합창이거든요. 저희가 잘 아는 환희의 송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정말 형제애를 이야기하고 있고 인류애를 이야기하고 있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베토벤의 삶이 막을 내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베토벤이 되게 위대하고 베토벤의 음악이 되게 또 사람들의 마음을 또 많이 울리는 것도 그 모든 고난과 극복을 이겨낸 끝에 그걸 넘어서서 나는 이제 평화를 내 작품을 통해서 하늘이 말하는 평화를 내가 쓰고 가겠다. 그게 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게 내 역할이다. 라는 거를 바흐와 베토벤은 정말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셨는데 저희가 너무 사실 아쉽잖아요. 오시다시피 저희가 그랜드 피아노를 준비할 아니, 히말라야도 가는데 지금 여기 왜 제작비가 못 되게- 오는 거야? 우리 PD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러시아 작곡가 중에 프로코피에프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2차 세계 대전을 이제 배경으로 전쟁 소나타를 쓴 게 유명한 게 3개가 있어요. 전쟁의 참상들과 전쟁에서 일어나서 겪을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완성도를 갖기 되게 어려워서 저한테는 되게 약간
히말라야 같은 음악적 도전? 좀 그런 느낌인 네네. 곡이에요.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고 뭔가 좀 범상치 않은 인연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저는 이 전쟁 소나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번 이제 제 여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 그거 이왕 하는 김에 언니 우리 전쟁터에 피아노 보내는 거 한번 알아볼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가능만 하다면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만약에 갈 수 없는 지역이라면 전쟁터 자체에 그냥 피아노만 보내놓는 것만 해도 그 음악이 어쨌든 흐를 수 있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뭔가 하나의 좋은 놀이가 될 수 있는데 정서적인 부분도 채워줄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되게 의미도 좋은 너무 아이들. 네, 의미도 너무 좋고 네. 우리가 공연장 가서 연주를 듣는 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뼈로 심장으로 이렇게 울림으로 듣는다 그러는데 정말 소리가 이렇게 심장으로 스며드는 그런 연주여서 너무 감사했고 아까 피아노를 이렇게 전쟁터에 이제 보낸다라는 말씀하시면 저는 그 베들레헴의 난민촌이 떠올랐거든요.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 자리 바로 건너편에 이제 난민촌이 있는데 또 예루살렘에서 테러 터지면 예루살렘 사람들도 무서우니까 이제 아이들이 긴장을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은 평화도서관을 조그맣게 만드는 일인데 그런 공간에 피아노를 보내주신다면 또 이 그 난민촌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베들레헴에는 교회에 가면 예수님 시절부터 크리스천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아랍인인데 크리스천이었던 분들이 제가 예배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찬양을 하는데 몇 시간 동안 그 찬양팀이 너무 뜨겁게 찬양을 하고 네. 아름다운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셔서 그 팔레스타인 장벽 아래서 연주를 하셔도 너무 아름다울 것 같고 네. 그 팔레스타인 연주자, 이스라엘 아니, 연주자들이랑 같이 네. 그 어떤 분보다도 네. 함께 시너지를 네, 이룰 네. 수 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사라 모두의 사와 것이 얘기하시면서 또 서로 모두의 거실 다음에 모두의 여행으로 같이 가서 와 너무 좋은 오늘 역사 같은 네. 순간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아이고. 굉장히 막 뭉클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러네요. 뭔가 도전 의식이 생기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공정 여행이나 공정 무역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내에서 요즘 지역 사회를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좀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공정 여행을 페어 투어리즘, 페어 트래블 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공정한 여행, 그러니까 여행을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있다. 우리가 하는 여행이 누군가의 집에, 누군가의 마을에, 누군가의 삶의 한가운데 도착하는 건데 내가 웃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또 내가 머문 공간, 숲, 자연이 파괴되는지, 한 그루의 나무를 더 심는지 이렇게 관계라고 여행을 생각하고 네. 서로 만나고 책임지는 여행, 서로에게 공정한 여행. 한국에서도 공정 여행이 막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요. 특별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1,500만이 넘으면서 막 쓰레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고 그쵸. 막 폐허가 되고 해녀들이 지금 입수를 못할 정도로 해양 오염이 심각하고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교회에서 왜 또 수련회도 많이 가고 단기 선교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여행은 출발이 아니라 사실은 도착이기 때문에 내가 도착한 곳에 내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네. 내가 머문 동안 물이 더 맑아지고 내가 머문 동안 맞아, 맞아. 비자림로가 잘려나가는 게 아니라 나무 한 그루가 더 심어지고 내가 머문 동안 내가 쓴 돈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주도 사람이 운영하는 숙소, 제주도 사람이 운영하는 오래된 식당 또 내가 이왕이면 갔을 때 쓰레기를 제주도에 남기고 오는 것보다 만났던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이 참 제주도를 사랑하는구나 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일회용품도 쓰지 않고 제주도 사람들 만나면 제주 문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곳을 존중하는 여행자로서 우리 왜 손님으로 이렇게 거실에 오늘 초대돼 왔는데 여기 와서 막 방문 아무거나 열고 아까 구역예배 얘기하셨는데 구역예배 초대받았는데 막 벌컥벌컥만 열고 막 이러지 네. 않잖아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누군가의 초대와
또 마중이라면 그 여행자로서 손님으로서의 예의와 존중을 다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네. 공정이에요. 그거는 저희 정말 국민들이 시민들이 진짜. 참여할 수 있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무시며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영신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는 이끄시니 주는 평화 가람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는 채우시니 주는 평화 정민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는 업으시니 주는 평화 이송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아멘.